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지난 밤 사이에 FOMC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내년에는 매번 FOMC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뜻인지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FOMC는 1년에 8번 있습니다. 네. 8번 있고요. 6주마다 이제 있는데 그때마다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격달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라는 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네. 이제는 매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한데 좀 더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딱 들었을 때는 매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리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횟수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횟수가 예상되고 있죠?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점도표상으로서는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1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1회에서 2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도표까지 3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내년의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일단 저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시장에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있던 돈이 네.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아닌 채권시장 그리고 예금금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2008년부터 꾸준하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리를 2015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한 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유동성 장세가 이제는 종료되고 있다라는 신호고요. 즉 주식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 그런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라던가 좀 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워렌 버핏이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금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금리와 같다. 그럼 이게 물론 그 이후의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로는 금리 낮다고 이해를 한 상태라서 네. 여기서 뭐 금리가 한 2차례, 3차례 올라간다고 해도 정말 채권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이득이 될 만한 이자율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채권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죠? 채권으로 옮겨간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의 경기를 봤을 때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사실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주식 수익률이 이제 뒷받침됐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점점 경기 둔화되는 국면이 좀 더 커질 거고 미국의 무역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보다는 안전한 채권 시장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안전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 예금 금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금리 3%는 참 낮은 그림처럼 보이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3%는 또 높은 금리처럼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큰 이벤트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이번 11월 말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있고 거기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계속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처음에는 무역 분쟁 완화되는 거야 라고 했다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 나왔다가 다시 트럼프가 전화해봤는데 위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또 그거 아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 지금 봤을 때는 사실 합의가 이끌어질까라는 쪽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고요. 사실 이끌어질 것으로. 아니요. 이끌어지지 네. 않는다. 않는 것으로. 이끌어질까라는 네. 물음표였고요. 지금 봤을 때는 왜 트럼프가 지금 여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는 대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대선은 2020년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카드를 지금 선택을 할까라는 거에 의문을 봤을 때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는 우선 이제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지지
지지율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나는 이런 카드를 원한다라고 중국에게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이제 성향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무역 압박을 하고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의 경기 위기가 나타나고 지금 점점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절로 중국에서 손을 들게끔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나는 사실 이런 카드를 원하니까 이 카드를 제시할 테니까 너 받아들일래? 라고 할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나 그 내후년 2020년 대선을 노릴 수 있는 그때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셨던 것도 어차피 좀 지지부진 계속 오래될 것 같다,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긴 했었는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럼 증시는 좀 많이 안 좋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네네. 게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을 발언을 하니까 네. 증시 부양 효과도 사실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트럼프는 이거를 자기가 얼마나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약간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완전 타결은 아니더라도 네. 이제 12월 1일에 만나서 어느 정도 약간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한 거를 조금 만회를 하면서 다시 이제 지지자들에게 지지율을 얻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안 듣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하반기에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들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무역 협정이 먼저 이제 카드가 제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요. 뭐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뭐 산업 쪽에서는 그 IT 쪽이 될 수도 있는 네네네. 것이고요. 어느 쪽을 예상하고 계신지 있을까요? 예상을 따로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요. 지금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마지막이 사실 IT거든요. 네네, 그렇죠. IT까지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이제 자기들 미국 측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IT 쪽에서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뭔가 협의를 먼저 하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 건드리는 거는 중국의 직접 재산권 침해를 건드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을 나오게 하고 그쪽에서 손을 들게끔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대외적인 여건들은 참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존재하니까 그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쇼핑 시즌입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광군제가 있었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좀 이게 대외적인 여건들은 좀 안 좋으니까 쇼핑 시즌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11월 1일부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잘 호황스럽게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저렴하게 무언가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더 높아졌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과 다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미국에서 행사가 있는데 직구족들이 노리는 거는 전자제품과 의류 쪽이 가장 이제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준비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특히 TV 쪽 대결이 아무래도 좀 볼만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면서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물량 공급은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전제품과 이제 의류 쪽 관련 쪽이 아무래도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동일한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대형 불확실성은 일단 한꺼풀 벗겨진 것 같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 차별화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제 시장 자체에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제 매매 정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일 정도 동안 이제 또 계속 매매 정지가 될 거고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셀트리온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이제 수급이 바이오 쪽에서 아예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그러면 바이오로직스 대신에 선택을 할까라고 봤을 때 기술력이 그래도 뒷받침되고 있고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주식들 전체적으로 바이오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업종의 이제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바이오 업종이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번 흐름에서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시장 클로즈업 시간이었고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